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해설 강의가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이 개념을 들어서 할 건데, 군무원만의 행정의 그 문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반 행정직과 다른 점은 일단은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가 덜 나오고 좀 특이한 문제가 몇 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맞는지가 고득점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그 25문제 중에서 8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 답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답에 대한 도출 과정,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왔던 취지 같은 거,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다음에 더 발전된 내용으로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봐온 수많은 학생들이 다들 보면 너무 정답만 확인하고 정답이 아닌 질문들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좀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풀어요. 이왕이면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도움되는 공부를 하는 게 맞으니까 이 시간이 단순하게 뭐 자료 제공돼 있어서 해설 나와 있고 정답이 있다는 이유로 안 보게 되면 나중에는 또 공부하는 방향도 잃게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할 거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구나, 큰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고 관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특히나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풀어봤던 문제들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맞춘다고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문제, 이거 처음 봤는데 어떻게 풀지? 알고 푸는 게 아니고 아는 걸로 제거하고 남겨서 답을 푸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해볼 텐데, 문제가 항상 우리는 문제 풀다 보면 두 문제가 남잖아. 두 문항이 남잖아요. 그 중에서 꼭 우리는 오답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우리는 공부하면서 교훈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훈을.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니까 답이 나오네 라는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좀 헤매게 만들고 전체를 다 알아야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의 출제 주제는 행자학문의 성격인데 가장 많은 그 내용을 품겠는 게 기술과 과학성이에요. 또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또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더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왈도라는 사람은 여러분 학자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학자를 의미를 두고 만들어서 어려웠던 문제예요. 일단은 영어로 나왔어요. 프락티스란 말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묻는데, 보통 기술의 개념 자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하고 뭔가 치료하는 게 보통 기술의 뜻이기 때문에 내용상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넘어가 볼게요. 2번 윌슨. 자, 윌슨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행자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죠. 그리고 초기 학자고 윌슨이 아버지니까 저 초기 행정학자들, 초기 윌슨의 입장은 정체행정을 분리했던 사람이었죠. 정체행정 분리론 분리했다, 다른 말로 정체행정 이혼론이에요. 왜 분리했을까요? 여권주의 폐해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여권주의 폐해란 것은 비능률, 부패, 낭비를 의미하는 건데, 초기 학자들이 제일 중시했던 행정 가치가 능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관리하는 기술. 참고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 정체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이에요. 다시, 정체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이 같아지게 돼. 행정과 경영이 같아지게 돼. 성격상. 관리하는 기술로서 유사하게 돼요. 또 원리 자체도 고전기 이론에 속한 거여서 사실 틀진 않거든. 그런데 요것 때문에 윌슨은 왠지 모르게 능률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술인지 과학인지가 분명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랫동안 공부도 했었고 오래 가르쳐 봤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지문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일단은 좀 애매해서 넘어가 볼게요. 또 자, 행태론자 하면은 대표 인물이 사이먼이고, 행태주의의 대표 연구 방법이 논리 실증주의여서 처방보다는 과학을 중시했었어요. 이거는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문제 푸시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보다, 비교하는 지문이 있죠. 단어.
요거 잘 보셔야 돼. 매우 중요해. 문제 풀 때 거의 문제 만드는 방법이어서 앞뒤를 바꿀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처방보다는 과학을.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행토론하면은 과학화를 제일 중시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맞고. 자, 문제 해결하자. 문제 해결이 곧 기술성이에요. 문제 해결하자.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데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같이 고려하자. 이런 질문은 어디에 내놔도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강조해. 이것만 중요하고 얘는 안 중요하다. 그런 질문은 거의 틀려요. 둘 다 중요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런 질문이 결국은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보완관계로 중요해요.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고 기술은 그 원인에 대한 처방 내려주는 거예요. 자, 과학의 기본 개념,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 자, 내가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왜 아플까? 원인을 찾아봐야죠.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나 봐. 그러면 병원 가죠. 병원 가면 의사가 뭐 해줘? 처방해줘. 왜? 치료하려고. 처방 치료. 그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처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둘은 보완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3과 4는 그냥 확실하게 그어져요. 근데 두 개가 남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요 기술인지가 확신이 안 된 데다가 더군다나 프락스는 말은 왈도가 한 말이 아니고 사이먼이 쓴 말이야. 왈도라는 사람은 아트란 말로. 자, 해설 저 참문자로 다 들어있죠. 아트란 말로 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이먼이 쓴 프랙티스가 기술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왈도도 아트 쓰면서 치료하자는 말을 썼던 거예요. 답은 1번인데 어려웠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시험장 갔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어려워요. 이런 것은 사실 내가 보기에는 합격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이거 맞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할 정도로 어려워요. 오답은 100% 이번에 했던 거예요. 오답하더라도 오답해야 될 지문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데 답을 찾다? 그런 이제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행정법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소위 말해 법정용어로 각하야, 각하. 기각 말고 각하 대상이야. 기본 요건이 안 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3, 4는 제거되고 남은 상태에서 둘 다 너무 판단이 어려워서 쉬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번 가볼게요. 자, D목. D목이 강조한 행정 가치가 사회적 능률이에요.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거는 보면 이제 행정 가치에 나오는 내용이겠지. 저는 항상 큰 그림 그리는 것은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로 뭐랑 비교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수업하면서 제가 짝꿍이라는 말 쓸 건데 짝꿍이 뭐냐?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자, 능률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뭐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단어가 답을 줘요.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개념인데 개념은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 그냥 풀면 돼요. 단어 가지고 다 해결할 거야. 단어가 주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자, 봐요. 기계적 능률 또는 효율 그리고 사회적 능률 또는 효율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딱 보더라도 뭐가 인간미가 느껴지나요? 저도 기계는 인간미 없어 보이잖아. 이게 더 인간적이잖아. 그치? 어디가 양적 같아. 계량적, 양적, 질적 이런 식으로. 단기, 장기. 수단이라면 약간 목적적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이면 가치적인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 대한 좀 느낌이 강한 게 요 사회라는 단어가 주는 거예요. 기본 느낌은 그래요. 그러면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요거랑 헷갈리거든. 여러분, 사회적 능률과 사회적 형평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분배 가치거든, 여러분. 형평성은 항상 그래요. 분배 가치야.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 다 같은 말인데 기본 뜻은 분배를 하자는 거. 없는 사람한테도 분배를 하자는 거지. 자, 나머지는 이제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됐다. 우리 시험은 여러분 그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거의 반복이 많이 돼요. 이 문제도
그동안 나왔던 많은 기출문제를 잠깐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적 능률이거든. 한 목적적 능률. 그러니까 뭔가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된 능률이에요. 맞는 질문. 자, 경제성과도 연계될 수 있죠. 능률이니까. 이 자체가 기본 뿌리가 능률이거든. 능률. 이놈의 기본 뜻이 뭐예요? 능률의 뜻이 투입 대 산출이에요. 투입분의 산출. 이렇게. 자, 영어로는 인풋 대 아웃풋. 요 개념인데, 그러니까 크게는 다 포함이 돼.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산출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능률의 기본 뜻이기 때문에. 능률의 기본 뜻인데 굳이 두 개 비교할 때 기계와 사회를 비교하는 거라서 뭐 3도 4도 맞는 말인데 이제 1과 2가 또 경합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두 개가 경합을 해요. 두 개. 경합할 때 우리는 잘 택해야지. 대신 저것도 흔한 질문이어서 자,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능률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시대가 달라. 참고로 요놈을 종지했던 시기는 1930년대, 요놈은 19세기 말. 자, 요게 무슨 시기일까? 행정학에서는 행정학 성립기, 윌슨 행정의 연구 때로 보시면 되고, 요놈은 참고로 몇 년대일까요? 1970년대. 주로 어떤 이론 때 강조됐을까? 이론 때 신행정론 때 강조했던 행정가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쉽다 해도 수험생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수험생 입장이야. 제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진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걸리거든. 사회 목적 실현이 뭐지? 근데 문제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바로 답이 1번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도 은근히 많으니까.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혁신의 변수로 옳지 않은 것.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오자마자 느꼈던 게 있어요. 야, 내 수업 방식이 참 옳구나. 왜? 저는 항상 이거 설명할 때마다 큰 그림 그리고 시작하거든. 제가 어떻게 그림 그리냐면,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 원래 조직 발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조직 발전. 말 그대로 조직 발전이야. 개인 발전 말고 조직 발전인데 요놈의 출발점이 바로 조직 혁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조직 혁신. 혁신과 개혁은 같은 말이야. 요 혁신에 4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업무를 혁신하자. 업무. 구조 혁신하자. 그리고 기술을 혁신하자. 그리고 인간을 혁신한다. 요 네 가지가 혁신의 4대 변수라 치고 이 중에서 인간의 가치관, 사고, 태도 바꾸는 게 조직 발전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 사고, 태도 바꾸는 게 바로 OD예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 사실은 OD가. 그러면 뒤에 따로 할 때가 있겠지만 OD라는 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일까요? 아니면 단기일까요? 장기적이겠죠. 왜? 가치관 바꾸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 질적 같아, 양적 같아. 질적이죠. 뭐 이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틀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 먼저 전제하고 가는 거라서 문제가 나오자마자 저는 올해도 학생들은 잘 받겠다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무, 인간, 그다음에 구조 있지만 규범은 없어요. 답은 4번 가면 돼.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쉽다는 것도 평상시에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어놓은 사람들이 심장 가서 쉽게 답을 고르고 오지 평상시에 너무 지엽적인 사람들. 제가 항상 큰 그림을 보자는 거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지? 사물을 전혀 구분 못 하겠어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봤더니 코끼리 다리였어. 멀리서 보면 잘 보이는 건데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쉽게 어렵게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오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전체 어디에 뭐다를 항상 보고 요거 할 때 이거 보고 하시면 좀 더 쉽게 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할 건 별로 없고 뒤에 행정개혁 때도 언급이 돼.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접근법이 있어요. 구조적 접근 방법, 기술적 접근 방법, 인간이나 행태적 접근 방법. 이게 행정개혁의 기본 접근법이에요. 똑같아요. 대신 이 업무하고 구조는 거의 같다고 봐도 돼.
자, 조직 혁신에서만 구분했지 내용상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혁신하자 또는 구조를 혁신하자는 것은 맡고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거거든. 기술은 과정 바꾸는 거고. 그래서 요 개념은 뒤에 나올 행정개혁과 관계있으니까 나중에 행정개혁을 찾아가서 한번 보는 것도 복습에 또 큰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건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됐죠? 자, 4번. 어려워요. 이거는 매우 어려워요. 난이도가 최상이야. 이런 거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이렇게 내야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 특례, 사무배분 시 특례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찾는 건데 자치구, 뭐 30만 이상 대도시, 50만 이상 특별자치도 참 속도 말로 거시기 하지요. 이거는 잘 보지도 않는 분권에 대한 특별법 찾아가서 찾다 보면 거기에 잠깐 언급이 있죠. 잠깐. 그것도 분산돼 있어요. 이때는 이제 최대한 접근해 봐야죠. 제거해 봐야지. 우리한테 풀 수 있는 그 단서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마 4번은 좀 감이 올 거야. 특별자치도. 여러분, 특별자치도는 어딜 의미하지요? 세종시밖에 없어요. 하나만 딱 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달라. 특별법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뭔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딱 제거가 돼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자치구. 보통 우리가 시 그리고 군 자치구가 있는데 이게 기초지자체잖아요. 보통 이 시군과 자치구 사이에 이게 왜 특례가 있는지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면 자치구는 되고 이놈이 안 될까?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항상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보실 때, 이거 볼 때. 그러면 의심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50만.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인구 갖고 나눴어. 인구를 가지고. 인구. 그러면 적어도 30만, 50만의 답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무난한 접근법 같아요. 우리가 미리 암기하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문으로 좀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문상 풀 때는 조진 거 활용할 때 최대한 자치구니까 자치도, 자치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인구 갖고 나눌 때는 인구는 보통 단위 나눌 때 뭐 100만 또는 50만 단위로 보통 나누거든. 30만 자체가 아니고. 자, 답은 얘라고 쳐도 이거 말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풀기 좀 힘든 문제여서 아마 거의 다 틀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특히 앞에 부분이 어려운 게 많이 나와서 벌써 2개는 벌써 나가 있는 것 같아. 2개 나가도 괜찮아. 군무원 시험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여러분. 군무원은 그래서 여러분 일반 그 수업이라든지 일반 거보다는 이렇게 군무원을 대비해서 만든 강의 또는 문제로 연습하시는 게 안전한 거야. 물론 80점 다 맞지. 하지만 80점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우리는 90점대를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특화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게 군무원만의 특징이야. 여러분 알지? 국회 8급만의 문제의 특징이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알죠? 국회만의 특징이 있어요. 서울시 7급 9급만의 특징도 있어요. 국가직의 특징이 있어요. 군무원 더 확실해요. 좀 감이 잡혔나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을 위한 여러분들은 수업을 지금 듣고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생 그럴 거야. 뭐 일반 행정 공부랑 다른 거 없어. 그냥 똑같이 공부하면 되지라고 할지 몰라도 그거는 이런 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두 개 포기하고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이왕이면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포기하고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그치? 자, 이 문제는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이제 저희 이제 여기 프라임 이 학원에서는 이제 준비하는 거야. 다음에 문제 풀이 때 막 긁어 모아서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다 긁어 모아서 반영해서 준비한 문제로 연습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5번. 이것도 아무튼 저는 뭐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도 시험이 시행된 게 있었는데 제가 100% 적중했어요. 100%. 그러니까 제가 문제와 기출 문제와
적중 사례다 비교한 게 있는데 100%예요. 100%. 저는 수업 때 했던 것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만 문제 풀이했던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케이스야. 제가 늘 수업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가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됐던 것이 언제냐? 그러면 신행정론이냐라고 늘 제가 강조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가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 형평성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기억하셔야 돼. 형평성. 우리가 적어도 수험생인 한 가치를 중시한다가 가치주의 여러분. 가치주의. 가치를 중시한다. 가치주의. 제가 개념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주의야. 여러분 주의. 이 뜻이 뭘까요? 주된 의미를 두는 거야. 앞에 단어에 주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가치주의는 가치를 중시하는 거야. 앞으로 중시로 해석하면 돼. 자, 개인주의 뜻이 뭐예요? 개인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사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렇게 푸시면 돼. 권위주의는 권위를 중시해. 주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 가치는 분배 가치다. 분배 가치다. 분배 가치. 자, 여러분, 분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뜻이야. 없는 사람들 배려하는 가치가 바로 형평성이에요. 동의요. 자동으로 하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분배 가치다. 분배 가치란 정의 또는 형평성이다.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했던 이론이 바로 신행정론이어서 제가 암기시켜. 신형이라고. 신형이라고. 신형. 이 김형, 박형 말고 구형차 말고 신형을 좋아하잖아. 신형. 머리에 콕 넣으세요. 신형이라고. 제가 정말 얼마나 강조했는지 머리 박혀서 우리 수험생들은 신형이다. 신형이다. 벌써 이 시간만 지금 10번째 하고 있다. 신형이다. 가치가 보인다. 가치주의는 형평성이다. 그 형평성은 가치의 대표예요. 대표. 이게 가치. 가장 중시했던 이론이 신행정론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오로지 발전만 중시하다 보니까 성장만 했어요. 자, 참고로 이때 중시했던 행정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효과성. 목표 달성도겠지. 자, 이때 중시했던 가치는 뭘까요? 신뢰성이지. 신뢰성 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자본. 신뢰성. 즉 말하면 믿음, 신뢰, 믿음. 자, 공공선택론 때 중시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좀 많은데 능률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민주 들어있고 되게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가장 초기 때거든. 얘는 봐요. 가치란 말도 이것도 가치 중 일종이거든. 근데 무작정 조금만 암겠다면 풀 수가 없지만 평상시에 너무 단순하게 가치면 분배 가치다. 분배는 형평성이다. 그리고 형평성은 신행정론이니까 신형이다. 게임 끝이야. 신형. 그러니까 저랑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너무 쉽게 답치고 넘어가 버렸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형.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신형. 앞으로도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신형이라고. 신형.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이먼. 정책 결정 모형이 되게 중요해서 거의 모든 시험마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만족 모형이야. 만족 모형. 사이먼의 만족 모형. 자, 정책 결정 모형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9가지가 떠올라 있어야 돼, 지금. 9개가 켜져 있어야 돼, 지금. 9개. 개인적 차원 5개, 집단 차원 4개. 자, 무슨 말이냐? 자, 개인적 차원의 결정 모형이 있는 것이 합리 모형, 그리고 만족 모형, 그리고 점증 모형, 그리고 혼합 주사 모형, 그리고 최적 모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 차원의 모형이 있어요. 4가지, 대표 4가지. 회사 모형, 사이버네틱스, 쓰레기통 모형, 그리고 릴리슨 모형. 이렇게. 밑에 4가지. 그래서 위에 5개, 밑에 4가지가 늘 같이 또 올라야 답 고르기 쉬워져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켜져 있어야 그래도 답 찾기가 쉬워지는 거야.
아예 없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만족모형의 대표 인물이 사이먼이거든. 만족하는 선, 만족하는 선에서. 그래서 합리 뜻이 뭐야? 합리 뜻이 이성에 합치한다. 쉽게 말하면 이성적이다. 결정할 때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거야. 이성은 뭐냐? 계산적인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분석을 하고 계산해서 하는 결정. 합리 모형이에요. 자, 합리란 단어가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올 단어가 경제인이야. 합리적 경제인. 잘 들어요?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계산적 다 같은 말이야. 이것저것 따지는 인간이야. 그래서 합리가 벌써 경제인이야. 그렇죠? 대신 이 만족모형은 행정인이야.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경제인하고 지금 요 행정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네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와. 지금 이 문제로도요, 설명할 게 되게 많아, 지금. 봐요. 앞으로 항상 경제자가 나오면 뭐냐? 이익은 극대, 비용은 극소를 추구하는 게 경제인이야. 다시, 이익은 극대, 비용은 극소, 또는 손실은 극소를 추구하는 게 경제인이면 행정인은 이쯤 있어요. 행정인은 그냥 나쁘지 않으면 되거든. 이게 행정인이야. 기억하세요. 내가 물건 사는데 제일 싼 거 사는 게 경제인이야. 핸드폰 사는데 제일 싼 게 10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건 100만 원이야. 경제는 10만 원짜리 사야 돼. 근데 행정인은 정보도 없고 시간 없으니까 50만 원 사고 만족해 나는. 제일 비싼 건 아니잖아. 만족해. 이게 만족이야. 적당히. 행정인은 적당히. 그게 만족이야. 만족. 맞아요. 그래서 경제는 항상 극대를 추구해요. 행정은 만족하면 돼. 만족하거든 나는. 만족해. 만족하는 선. 경제인이 항상 합리적, 분석적이야. 계산적이야. 다 일맥상통하지요. 근데 결정적으로 직관과 영감이 보여. 이 중에서 직관과 영감과 관계된 결정 모형은 최적 모형이야. 이건 뗄 수 없어, 여러분. 드로의 최적 모형에서는 이 직관이 안 보이면 그건 최적 모형이 아니거든. 이건 최적 모형이야. 관계없는 거지. 경제인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참고로 합리 명대의 기본 가정은 전지전능인이야.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결정이야. 전국의 모든 핸드폰 가게를 다 뒤져서 모든 계종을 다 비교한 다음에 제일 싸고 좋은 거 사는 게 합리 모형식 결정이야. 만족은 그렇지 않아. 만족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 사는 거지. 근데 최적 모형은 무조건 직관이 나와야 돼. 직관이라는 느낌 같은 거야. 너무 쉬운, 이거 보자마자 답은 끝났어야 돼 벌써. 마찬가지. 모든 상황 고려하지만 행정에는 신체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 순차적으로 그냥 탐색해요. 그냥 무작위야. 그냥 가게 방문해서 핸드폰 얼마예요? 50만 원? 괜찮은데? 그냥 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탐색하지 않아요. 이게 행정인의 결정 방식이에요. 자, 매우 좋은 문제로 보여요. 일단 아주 흔한 문제 패턴도 아니고 군문 이런 식의 문제가 처음 나온 거야. 군문 시험에서 여러분. 군문문의 특징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지문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험은 문제 은행식인 거 알지? 문제의 그 출제 방식을 알아야 다음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우리가 보는 문제는 문제 은행식이어서 출제한 문제가 은행에 들어있단 말이지. 누군가가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뽑아내면 사라지나요? 아니야, 거기 남아있어.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서 문제를 낼 때도 또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바꿀 수는 있어요. 조금씩은. 그래서 근본이 바뀌진 않아. 이런 패턴을 다른 문제로 이렇게 씌워내면 또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러면 만족과 주로 합리를 비교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문제 틀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특히 여기서 지금 행정인, 경제인.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거야. 합리의 핵심은 경제인. 그다음에 만족은 행정인. 항상 기본으로 비교하는 단어거든. 짝꿍이야, 짝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문제로 보입니다. 자, 민영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민영화의 뜻이 뭐예요? 자, 이렇게 개념 물으면서 다들 막 눈 감고 막 이상한 거 막 상상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 단어로 푸는 거야. 민간이 운영토록 하는 거야. 또는 민간처럼 운영하도록 하는 거지. 민영화. 봐요.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사업을 민간한테 아예 매각을 해. 그래서 민간이 하도록 해, 그냥. 매각을 해. 자, 민용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 좋냐? 공기업을 민용화시키면 돼. 공기업 대표가 뭐냐? 철도야. 철도를 민용화했다 쳐봐. 무슨 말이야? 철도를 민간에 넘긴 거지. 다 넘겨버렸어.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야. 또는 맡겨서 하거나 민간한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정부의 내부를 민간처럼 하거나 이런 식이거든. 이게 민영화예요. 자, 민간이 맞다 보니까 공공성을 침해할 수가 있지. 민간은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니까. 문화는 맞지? 품질 저하 우려가 생겨요.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 민영화는 품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봐요. 이 말은 맞게 볼 여지도 있고 틀게 볼 여지도 있어요. 이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철도를 정부가 민영화 시켰어.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품질로 할 거야. 질이 좋아질 거야. 근데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 정부가 급식을 맡겼어. 위탁으로 맡겼단 말이야. 정부가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맡겼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좀 마음이 나쁜 사람이야.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받은 돈을 좋은 재료에 안 쓰고 싼 재료 쓰면서 다 많이 남겨 먹어. 그러면 질 떨어지는 거거든. 질 저하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거든. 근데 경쟁 심화되는 게 문제점이 아니야. 팝이야. 이거는 거의 국어 수준이야. 자, 이것도 책임 확보가 어려워. 정부가 맡겨버려, 팔아버렸잖아. 민간한테. 팔아버리면 정부는 책임감이 없잖아, 이제. 왜? 팔았으니까. 정부의 책임 아니거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똑같은 거야. 보세요. 다음 중,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 뭐, 체력이 약해진다 하다가, 뭐,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게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오답했다면 다들 아마 여기 했을 거예요.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은 가장 기본 문제인데 그거는 다 맞추는 문제고 아마 1번과 4번은 금방 제거가 돼요. 왜냐면 굉장히 흔한 지문이라서. 대신 2와 3이 남은 상태야. 봤더니 품질 저하를 읽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 가능하겠구나 유추가 돼. 근데 경쟁 심화란 말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경쟁 심화. 정부가 경쟁 심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경쟁 붙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난한 문제로 보입니다. 민영화는 낼 게 많아요. 가장 기본이 장단점. 어려운 건 민영화 방식이야.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한번 할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자, 8번 조세 지출 예산제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뜻을 알면 돼요. 조세 지출은 여러 뜻이 있지만 한마디로 조세 혜택이야. 세제 혜택. 혜택이라는 것은 비과세. 과세하지 않아. 아예 깎아줘. 감면 같은 혜택을 통해서 받을 돈을 포기한 금액. 이게 조세 지출이라고 해요. 기본 뜻이야. 뜻. 맞네 이거는. 지방에는 도입이 안 돼 있다. 자, 이런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중앙정부는 도입이 돼 있고 지방은 도입이 안 돼 있나? 모를 수 있잖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세 지출 내용과 규모를 공표해서 관리하는 것. 이 뜻 자체가 조세 감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거거든. 국회한테.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조세 혜택을 정부만 알지 말고 국회에 공개해봐. 이거거든. 공표해라. 맞는 개념. 개념이야, 개념. 당연히 법에 따라 이미 보고하고 있는 거. 이미 도입이 돼 있거든. 봐요. 누가 봐도 1번, 3번 제거됐죠? 2번, 4번 남았지. 남았어. 자, 법에 따라서 작성해서 국가에 보고한다. 수험생이라면 이게 도입됐다는 사실은 다 알아. 처음 도입한 곳은 서독, 그 다음은 미국, 우리도 도입이 돼 있거든. 도입됐다는 것은 법에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기본법이지 이게. 예산상. 도입이 됐다. 그러면 4번은 맞아. 그분 하나 남았네. 도입이 됐단 말이구나. 답치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번, 3번은 제거가 되고 이제 2와 4번 남은 상태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공부는 좀 해야 맞추는 거 아닐까요? 하고 가야지 고도점이 되지. 여러분 50, 60 맞는 점수는 점수가 아니야. 그냥 참가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합격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근데 공부를 합격을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을 알고 갈 주제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 다 도입이 된 거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 군무원 2020년도 문제 중에서 8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이 답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혹시 어려운 문제는 어렵구나. 어려운 것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당황하지 말고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해서 최소한 내가 아는 지식은 적용시켜서 맞춰가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한 노력 대비 정말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득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